네, 오늘 서밋타임 주제는 칼빈과 마르크스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그 영어로 칼빈의 리포메이션, 개혁과 마르크스의 혁명, 레볼루션. 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오늘 좀 같이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네, 오늘 제가 이번 주간에 본 책은 존 칼빈이라는 어린이 책이고요. 청소년 책이고 거장의 귀환, 이제 경제학 관련된 책입니다. 이 두 내용을 좀 봤고요. 이제 거장의 귀환에서 이제 세 명의 경제학자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마르크스 부분을 참고했는데 그 옆에 있는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를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책과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중립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찾은 게 이제 어떤 교수가 쓴, 대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경제학자가 어떻게 봤는가.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4월 달쯤에 이제 직장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제 사원이에요. 저는 과장이고 사원인데 저한테 하극상을 부렸어요. 와, 내가 1년 동안 힘들게 가르쳐 놨는데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다음 눌러보시면 제가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를 어떻게 무너뜨리지? 와, 1년 동안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것 봐라. 지 기분 나쁜 거 막 얘기하는데 와, 막 열이 너무 받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주말 동안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얘를 내쫓을 수 있는. 그래서 계획을 딱 세우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지금 이 타이밍에 1년 전에 했으면 빨리 내보내는데 왜 1년이 지나서 힘들게 내가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사람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얘를 죽여야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데려다 놓고 한 몇 시간을 이제 대화를 한 끝에 이제 사과를 받고 저도 사과를 하고 서로 조심하자.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몇 달 동안 힘들었어요. 얘 볼 때마다 그때 막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도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다음 보시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제 위에 차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볼 때 저도 분명히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밑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나 약간 그런 좀 생각도 들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이 직원들의 죄를 용서 못하나? 이 사소한 것 가지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그릇을 좀 넓히는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체험하시기 위해 1년 동안 힘들게 고생하고 이렇게 이런 경험하게 하셨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문제가 왜 오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표와 지금 현실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와 현실을 일치시키려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 하나는 개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혁명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근데 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은 칼빈, 존 칼빈. 혁명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크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조금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조금 고민을 해야겠다, 판단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칼빈부터 먼저 볼게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가로 이제 1세대 루터,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2세대 종교개혁가로 활동을 했는데 원래는 가톨릭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다음. 근데 이제
그 칼빈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무슨 병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근데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칼빈이 똑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삶과 죽음, 구원에 대한 확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신부한테 물어보고 했을 거라고 이제 그 어린이 책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뇌를 해요. 근데 얘가 똑똑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얘를 딱 보고 얘를 대학을 일찍 보내야겠다. 얘 인생을 뭐 신학과 또는 사제 이쪽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 아버지가 대성당 그 안에서 이런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뭐 공증인, 뭐 사무관 이렇게 있었는데 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저는 이번에 저런 단어 처음 봤어요. 삭발레라는 게 있는데 가톨릭 사제들 요 가운데 머리 소갈머리 없게 머리를 밀어버리는 대머리 이런 것도 하고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헌신하겠다 이런 아예 그런 의식도 하고. 근데 이제 14세 때 보니까 그 이제 사막 그 고전 교육의 그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막 문법 논리 수사 이런 것들 배우는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몽테뉴 대학까지 가서 뭐 에라스무스 같은 이제 엄청난 신학자들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부친이 이제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성당 그 이제 뭐 신부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직됐어요. 파문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이렇게 파문이 되어서 이제 이쪽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들의 출세길이 막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서 칼빈한테 얘기해요. 칼빈, 법학으로 전공을 바꿔라. 또 착했어.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하다가 이제 법학으로 전공을 바꾼 다음에 이제 그 오를레앙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수학을 하는 시기에 이제 칼빈의 사촌인 피에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제 그 학교에서 멜키오르 교수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접하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막 거부를 했겠죠. 근데 이제 루터의 책을 읽고 이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1529년, 1530년 그 사이에 개종을 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뒤쯤에 그 어렸을 때 친구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파리 대학인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연설문을 써야 되는데 칼빈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좀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뭐 똑똑하고 이런 굉장히 굉장한 인문학자였기 때문에 막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개혁하라는 그런 내용을 친구 연설문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니콜라스 콥도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취임 연설문이 프랑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종교개혁을 따르는 신앙자들이 이 이제 칼빈을 막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도망다니면서도 막 계속 글을 쓰고 그러는 와중에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잘못 알려주고 있는 그 교리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냐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줘야겠구나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그래서 약간 문답식으로 해가지고 6개 어떤 핵심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제직을 이제 유일한 수입원인데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다음. 그러다가 파리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반기독교, 반개신교 탄압이 막 심해지니까 스위스에 있는 이제 바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막 많은 이제 일들을 겪게 되고 뭐 프랑스어 성경 번역도 막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막 전 지역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막 그 개혁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서로 막 돌려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근데 바젤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또 쫓겨나가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스트라스부르라는 프랑스 한 작은 도시로 가려고 하다가 그게 막혀서 밑에 있는 제네바, 스위스에 있는 한 도시인 제네바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조용히 책 써야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욤 파렐이라는 이제 목사님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제네바가 약간 독립을 하고 이제 어떤 그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찰나였고 기욤 파렐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제네바에 있는 그 개혁 신앙자들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는 혼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마침 여기에 이제 칼빈이 왔다 이런 소문 들으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서 남아서 목회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칼빈이 자기는 뭐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막 했는데 너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거절하는 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거의 확 생긴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기욤하고 이제 여기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사제직을 포기하고 법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되고 막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네바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막 분란이 생겨가지고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스트라스부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됩니다. 다음. 그런데 한 2년이 지나서는 또 다시 제네바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제 우리 여기 좀 박해하던 애들이 좀 했으니까 다시 좀 와서 좀 국가 건설이랑 이제 교회 이런 준비하는 걸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막 엄청 고민을 했죠. 근데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는 시간표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다시 갔는데도 막 좀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오히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막 등 돌리고 막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도시 전체, 제네바 전체를 대상으로 그 칼빈이 생각했던 그런 교회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였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법률가였잖아요. 교회 헌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4개의 직분, 교회에 필요한 4개의 직분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 예배를 주도하는 목회자, 그리고 이제 목사를 교육하는 신학 박사, 그리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장로, 그리고 사람들을 돌봐주는 집사. 이 4개의 직분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법령들을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정치가 교회를 이제 너무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교 분리를 좀 외치고 합니다. 그리고 1543년에는 그 제네바시의 법령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그 제네바 도시가 이제 하나의 이제 공화국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 개혁을 유도했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사회 개혁을 이제 교회 사역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앞장섰던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이제 칼빈이 남겼던 것들이 그 제네바 대학을 설립을 해서요 후학 양성에 힘썼는데 처음에는 신학 법학 위주로 이제 그 가르침을 했는데 1873년 한 300년 지난 이후에는 종합 대학으로 제네바의 그 큰 이제 중요한 대학국 중에 하나로 했고 거기서 노벨상 이제 수상자들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9년도 같은 해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여러 판을 출판했는데 마지막 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네바 성경도 나오고 이제 뭐 교리 문서나 찬송가 등도 만드는데 이제 많은 힘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네바가 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완전 플랫폼이 되어서 그 지역, 유럽 전체 지역에 있는 그 종교 개혁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다 제네바로 모여들어서 이제 배우고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고향 프랑스 안에도 한 1만여 개의 교회가 생기고 이제 200여 명의 이제 개신교도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칼빈은 이런 식의 생애를 살았고요. 마르크스도 이제 문제를 봤는데 이 사람은 혁명 중심으로 했다. 다음. 거장의 기한 그 경제학자가 그 마르크스의 삶을 이제 조명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저희가 현대 철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네 인물 중에 하나가 네 명의 인물이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인데 그 중에 마르크스는 여러분들이 꼭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
아마존닷컴에 보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관련 표제어가 4,000개 이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공산주의, 마르크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마존닷컴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책 서점이거든요. 그만큼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 사람 마르크스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계급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계급 갈등.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이제 계급 갈등을 계속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증오가 심어져.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돼. 혁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세계관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아까 그 거장의 기한을 쓴 그 마크 스쿠젠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자체적인 방법론, 전문적인 영어를 갖춰서 이 사상을 확립한 최초의 경제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나름 좋은 평가도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은 뭐냐? 완전히 모순된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딱 소시민을 비난했지만 자기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살았어요. 노동자를 동정을 했지만 본인은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영국 상위 2%의 삶을 살았어요. 신사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를 막 비판했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막 칭찬하면서도 저주하고, 그리고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된다. 자본주의가 이제 공산주의가 나올 때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면 주식 투자 이거 금지해야 된다 해놓고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자본주의 착취를 비판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제 모든 가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은 이제 문제, 고난, 이제 살인, 죽음을 가지고 온 인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유대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부모가 둘 다 유대교였는데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마르크스도 한때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 비판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가 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느냐 막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따져보면은 요한나 사우스콧이라는 어떤 이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한 어떤 사탄 숭배 교회에 입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 헤스라는 프리메이슨을 만났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칼 마르크스 초상화인데 마르크스가 손을 그 옷 안쪽에 넣고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그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그 제스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관련이 있다. 사단에 사로잡히게 된 배경이 뭔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뭐냐면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엄청 막 성경처럼 달달달 암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그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의 대사들을 막 다 암기해서 막 자녀들한테 들려줄 정도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거를 배우고 자란 거고요. 악마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839년도에 울라넴이라는 희극 소설을 이제 앞부분을 짧게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악마와 타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려야 되냐 막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울라넴은 임마누엘을 거꾸로 읽은 건데 저런 방식들이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던 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의심들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학 시절에 법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좌파 사상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헤겔 그리고 포이어바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이제 정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물론적 변증법, 이제 이런 것,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게 되고 이제 어떤 이렇게 혁명적인 폭력으로 이제 뒤집어 엎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한 44년도에 엥겔스를 만나요. 그래서 한 40여 년간을 이제 동지로 지냈는데 저는 이제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영향을 준 줄 알았더니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다.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이제 그 사상들을 조금 더 정립할 수 있고 이제 경제적인 후원을 이제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8년도에는 공산당 선언, 그리고 67년도에는 자본론을 출판했는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난잡하고 난해하고 막 정리도 안 된 되게 좀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는 책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고전의 반열에 올랐지? 하는데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 하는 얘기는 이 난잡하고 난해하고 굉장히 수많은 용어들을 쓰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엥겔스의 도움으로 러시아어,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어가 레닌의 손에 들어가서 레닌이 이제 러시아를 공산하게 되는 어떤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물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혁명의 씨앗을 이제 심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혁명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을 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다. 히틀러가 죽인 인간들보다 더 많은 인물을 죽였다. 사람들을. 다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책들을 보니까 이 자본론 공산당 선언 맨 앞에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후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엘리트에 이제 침투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모순된 책이래요.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사람들의 어떤 이제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씨앗을, 증오의 씨앗을 이제 싹트게 만들면서 이게 맞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을 막 영웅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네오 마르크시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문화 막시즘인데 그런 것들, 또 이제 신유물론 이런 등등으로 발전을 하고 있더라. 지금요. 다음.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후진국에는 폭력적인 공산주의로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막 독재 정권, 막 폭력, 마약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선진국은 반대로 가는 거죠. 비폭력 공산주의, 문화 공산주의로 이제 침투해서 동성애, 인권, 반전 평화, 뭐 복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과 엘리트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교과서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젠더라는 용어들이 체육 교과서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번에 2022 개정 교과서 이제 25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그 교과서에는 생태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리고 뭐 이제 정상가족 이런 말도 들어오냐 마느냐 막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25년도부터는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한다. 실제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애들한테 신기면 대학 가서 이제 사상을 만났을 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또 부모님들이 모르면 우리 애들을 지금 어떤 현장에 보고 있는지 아무 그냥 느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후대들을 죽이려는 움직임은 계속 진행형이다. 우리가 조금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서밋 공동체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다음. 제가 이런 책 내용 이제 두 사람의 인물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혁명과 개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혁명은 외적인 변화고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라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막 빠르고 쉽고 너무 좋아. 막 속 시원해. 근데 반면에 개혁은 내적으로 변화되는 거, 점진적인 변화고,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답답하고 막 속 터져.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막 보이지도 않아. 근데 실제 그 내면을 본다고 하면은 혁명은 나는 정상이야, 네가 문제야. 그러면서 남을 죽이는 거죠. 나중심상, 네피림 사상이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독재자, 더 강력한 악랄한 그런 이제 독재자들이 나와서 모두를 노예화시켜서 결국은 이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개혁은 뭐냐? 문제의 중심에 나도 있구나.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함께 살려내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리포메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까 제가 맨 앞에 얘기했죠. 문제는 목표와 현실의 격차 때문인데 같은 말이에요. 완벽하고 싶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로 계속 바라본다면 혁명을 해야 되지만 갱신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시간표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이다. 응답의 시간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마찬가지로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고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겪고 있고 내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성장통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견뎌내고 이제 극복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한다면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한 세계관이 심겨질 수 있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우리 그런 세계관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다. 이러한 영적 유산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개혁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